13만 원. 고작 13만 원이 없어서 9살 손녀가 약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약값 13만 원을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이 지금 무슨 얼굴로 다가간단 말입니까?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순덕은 병원 로비에 들어서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7이라는 나이가 실감나는 순간이었죠.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럽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올랐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예약까지 해놓았지만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언제나 순덕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환자들은 불안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렸죠. 순덕은 접수 창구 앞줄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명품이었죠. 이탈리아제 송아지 가죽, 안쪽에 새겨진 로고. 하지만 순덕은 그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낡은 카디건 소매로 가방을 살짝 가리듯 들고 다녔습니다. 김순덕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창구로 다가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보험 적용되시고 검진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직원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순덕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플래티넘 등급. 연회비만 100만 원이 넘는 카드였죠. 하지만 직원은 무심하게 카드를 받아 결제했습니다. 순덕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순덕은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죠. 순덕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들이 작년 생일 선물로 준 거였죠. 어머니, 이거 쓰세요. 제가 요금제도 제일 좋은 걸로 해드렸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순덕은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47개.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용산 빌딩 공실 나왔습니다. 임대료 협의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기입니다. 순덕은 메시지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이번 달 임대료 입금 확인됐습니다. 2,480만 원. 은행 문자였습니다. 순덕은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할머니일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저 뒷모습, 저 어깨선, 저 머리 묶은 방식. 설마 순덕은 조심스럽게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우였습니다. 며느리 서지우 그리고 손주들 태우와 하은이었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5년 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이혼 조정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연락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락이 왔어도 순덕이 무시했습니다.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우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 며느리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지우는 초췌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옮겨갔습니다. 태호는 12살이 됐을 텐데 키는 제법 컸지만 옷은 몸에 맞지 않게 작았습니다. 소매가 짧아서 손목이 훤히 드러났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12살 아이답지 않게 입술을 꾹 다문 채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9살 하은이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죠. 작은 몸이 의자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순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물. 하은이의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가 허둥지둥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물티슈와 낡은 지갑 사이에서 작은 물병을 꺼냈죠. 하지만 물병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물병을 흔들어 보고는 미안한 표정으로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조금만 참아, 하은아. 진료 끝나면 바로 물 사줄게. 또 목마르냐? 태호가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물 엄청 마셨잖아. 지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하은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죠. 좀 이따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 그때 접수 창구에서 지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우는 하은이를 안아 일으키려 했지만 아이는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결국 태호가 동생을 부축했죠.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이 움직이고 있었죠. 건강검진 같은 건 까맣게 잊었습니다. 지금은 저 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순덕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순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처방전이 들려 있었죠. 엄마, 주사 안 맞아도 돼?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죠. 약국 앞에서 세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지우는 처방전을 약사에게 건넸고 잠시 후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값을 계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13만 원입니다. 지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꼭 다 받아야 할까요?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약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필수 약들이라서요. 특히 이 인슐린은 꼭 맞으셔야. 알겠습니다.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죠. 10,000원짜리 몇 장과 잔돈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올게요. 약사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급한 약만 드릴게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에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하은이는 엄마 옷자락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광경을 보며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약값도 못 내 13만 원을.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준혁은 45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이들은 약값 13만 원을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뒤를 따랐습니다. 걷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앞서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봤죠. 버스 정류장에서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엄마에게 기대어 있었고 태호는 동생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다가가서 지우야, 애들아 하고 부르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다가간단 말입니까?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세 사람이 버스에 올라탔고 순덕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덕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따라갔습니다.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버스가 보였습니다. 빨간 버스 153번. 순덕은 그 번호를 눈에 새겼습니다. 아줌마, 그 버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내리는 데까지 따라가 주이소.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낡은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건물들은 낡아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녹슨 철문, 골목마다 쌓인 쓰레기 더미. 순덕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순덕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10,000원입니다. 순덕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멀찍이서 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지우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걸었고 태호는 조금 앞서 걸었습니다. 골목은 미로 같았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또 좌회전. 순덕은 길을 외우려 애썼습니다. 세 사람이 한 주택 앞에 멈춰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1층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죠. 지우는 집 옆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골목 모퉁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반지하였습니다. 시멘트 계단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섰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었습니다. 거친 시멘트 벽이 등에 닿았지만 순덕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손주들이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하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에 젖은 목소리였죠. 또 라면이야?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엄마 표정을 봤겠죠. 순덕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라면 또 라면. 순덕은 일어섰습니다. 휘청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섰습니다.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해야 할까요? 준혁아, 네 애들이 굶고 있어. 반지하에서 라면만 먹고 살아.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 어머니,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리됐잖아요. 차갑게 말하겠죠. 5년 전처럼. 순덕은 휴대폰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슈퍼가 보였습니다. 순덕은 슈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슈퍼였습니다. 선반 가득 과자와 라면이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냉장고가 놓여 있었죠. 계산대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이소. 주인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골목의 젊은 여자분 아세요? 애들 키우는. 주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죠. 혹시 그 여자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하려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얼굴이 좀 수척하고 말수가 적어요. 애들 학교 보낼 때 보면 늘 똑같은 점퍼 입고 다니더라고. 순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큰애가 남자예요. 12살쯤 됐나? 작은애는 여자애고. 그 집이 형편이 어때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어려워 보여요. 외상으로 물건 사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갚아요. 작은 돈인데도 그렇게 미루니까 형편이 안 좋은 거겠죠. 외상이 지금 얼마나 되죠? 한 8만 원쯤 돼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10장 꺼내 내밀었습니다. 제가 갚아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누구신데?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순덕이 돈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외상하면 제가 갚을 테니까 물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탁입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퍼를 나와 순덕은 다시 골목을 걸었습니다. 반지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 아래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은아, 천천히 먹어 뜨거워. 알았어, 엄마. 태호야, 너도 많이 먹어. 괜찮아. 배 안 고파?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라면 하나 더 끓일게. 진짜 괜찮다니까. 대화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라면 끓는 냄새가 환기구를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새끼를 때우는 라면. 순덕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강남으로 가주이소.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5년 동안 뭘 한 거지? 손주들이 저렇게 사는 줄 알았으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연락했을 때도 무시했습니다. 왜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성공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가족은 짐이었고 이혼은 새 출발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순덕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택시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남으로 들어섰습니다. 건물들이 높아졌고 가로등은 밝아졌습니다. 여기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45평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23,000원입니다. 순덕은 3만 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 드릴게요. 됐어요.
순덕은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복도를 걸어 1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편하게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검진은 어떠셨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기계적이었습니다. 순덕은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소파는 가죽 소파였고 테이블은 대리석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TV가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책장이 있었죠. 베란다 너머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15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직 안 먹었다. 제가 뭐 시켜드릴까요? 중국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됐다, 배 안 고파. 순덕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잠시 어머니를 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출장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순덕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순덕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백화점 카드, VIP 카드. 순덕은 그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잔액 23억 4,758만 2천 원. 23억. 순덕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 5억, 그걸로 산 빌딩 2채, 20년 동안 쌓인 임대료, 모두 합쳐서 23억이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순덕이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머니, 보험금은 다 쓰신 거죠? 라고 물었을 때 순덕은 그래, 다 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아들이 의지할까봐? 아니면 며느리가 노릴까봐? 순덕은 화면을 껐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반지하 집 천장, 곰팡이 핀 천장 깜빡거리는 형광등, 그리고 라면 먹는 손주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내가 한 짓이 뭐냐, 내가 뭘 한 거냐. 다음 날 새벽 5시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반지하 집이 보였고 귀를 막으면 라면 끓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통바지에 낡은 카디건.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안방 문이 열리며 준혁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산책 좀 하고 올게. 새벽에요? 위험한데. 괜찮아. 금방 올게. 순덕은 서둘러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순덕은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젯밤 그 동네로 갔습니다. 새벽 5시 30분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슈퍼 할머니가 말했었죠. 새벽부터 일한다고. 시장 입구에 내렸습니다.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줌마들이 좌판을 펼치고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호객 소리가 울렸습니다. 싸게 가져가 있어. 여기 싱싱한 거 있어요. 순덕은 시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생선 가게를 지나 정육점 구역으로 갔습니다.
붉은 고기들이 진열대에 걸려 있었고 도마 위에서는 칼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번째 정육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순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지우가 고기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였습니다. 지우는 몸을 숙여 상자를 들어 올렸고 비틀거리며 진열대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야, 거기. 박스 하나 더.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네. 지우가 대답하고 다시 트럭 쪽으로 갔습니다. 순덕은 정육점 앞 채소 가게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고기를 진열대에 옮기고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자 정육점 주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 네, 사장님. 지우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주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과 5,000원짜리 1장. 25,000원. 지우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지우가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순덕은 뒤를 따랐습니다. 지우는 시장 입구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3,500원. 그리고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순덕은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었습니다. 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김밥을 먹었습니다. 지우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지우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25,000원. 2시간 일하고 25,000원. 한 달이면 5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걸로 월세 내고 애들 밥 먹이고 약값 내고. 순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최소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약값이나 학용품은 계산도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순덕은 동네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제 슈퍼 할머니가 말했었죠.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고. 교회 이름을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입구에서 청소하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서지우라는 집사님 다니세요? 애들 키우는. 권사님은 곧바로 알아봤습니다. 지우 집사님 아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제가 옛날에 알던 사이라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권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주일 예배 오는데 셋 다 옷이 낡았어요. 작은 애는 자꾸 아프다고 하고요. 아프다고요? 네. 얼마 전에도 예배 중간에 화장실 자주 가더라고요. 물도 계속 달라고 하고 걱정돼서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돈이 없대요. 순덕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애들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요? 권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요, 큰애가 좀 거칠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순했는데 요즘은 눈빛이 날카로워요. 작은애 지키느라 그런가 봐요. 권사님이 덧붙였습니다. 다들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지우 집사님이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존심이 세신가 봐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워도 도움받기 싫어하는 사람. 혹시 연락처 좀. 그건 본인 동의 없이는 못 드려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덕은 교회를 나왔습니다. 오후 1시 순덕은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저기 혹시 생활지원금 받는 가정 있으면 제가 추가로 후원할 수 있나요? 담당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가정을 후원하고 싶으신데요? 이 동네에 사는 서지우라는 분인데요. 애들 키운다고 들었어요. 공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자님과 어떤 관계세요? 그냥 알던 사이예요. 도와주고 싶어서요. 후원은 가능한데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 동의가 필요해서요. 그럼 그 집이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정도는요?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데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와 순덕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순덕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직접 도울 수도 없고 아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며느리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 안 받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후 5시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침부터 그냥 좀 돌아다녔다. 점심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순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7시 거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준혁이 중국 음식을 시켜 놓았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순덕은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탕수육을 집어먹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싱가포르 출장 가는데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응나야 괜찮지. 일주일쯤 걸릴 것 같아요. 이번 계약 따내면 승진이에요. 순덕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식탁에 펼쳐놓고 자료를 보고 있었죠. 준혁아. 네. 태호랑 하은이는 잘 지내니?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탕수육을 집어들던 손이 순간 굳었죠. 얼굴에 미세한 경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정리된 일이잖아요. 정리됐다는 게 무슨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단호했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합의금도 다 줬어요. 법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어머니. 준혁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순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끌고 갈 수 없었어요. 지우하고 저는 안 맞았어요. 매일 싸우고 서로를 지치게 만들었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았어요. 애들은?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시선을 피했죠. 엄마가 더 잘 키울 거예요. 전일이 바빠서 애들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순덕은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 말투, 감정을 철저히 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사업 보고를 하듯 냉정하게 사실만 나열하는 태도였죠. 연락은 하니? 안 해요. 준혁이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왜 그 애들 얘기를. 어제 봤어. 순덕이 말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서 봤어, 우연히. 순덕은 식탁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가, 내 전처가 애들 데리고 있더라. 낡은 옷 입고 약값도 못 내고. 하은이가 아파, 많이 아파. 약값이 13만 원인데 그것도 못 내서 일부만 받고 나왔어.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가 손목에 찬 그 시계가 얼마냐? 500만 원? 네가 입은 그 정장이 얼마냐? 800만 원? 근데 네 딸은 13만 원이 없어서 약을 못 받았어.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알려고 했어? 번호 바꾸고 연락 끊고 찾지도 않았잖아.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친 거야, 네가. 순덕은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귀찮아서, 성공하는데 방해될까봐. 도망친 거야.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합의금을 2천만 원이나 줬는데 2천만 원이 뭐가 남아? 5년이야, 5년. 그 돈으로 애들 키우고 집세 내고 병원비 내면 얼마나 남겠어?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반지하야, 네 애들이 반지하에서 살아. 곰팡이 핀 집에서 라면 먹고 살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덕은 거실을 돌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덕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5년 전에 쓰던 휴대폰이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기다렸습니다. 지우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문자. 이혼하고 6개월 후. 어머님, 지우예요. 태호가 다음 주 초등학교 입학해요. 아버지라도 와주시면 좋겠어요. 순덕은 그 문자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었죠. 그때 순덕은 생각했었습니다. 준혁이가 새 출발하는데 옛날 일로 발목 잡히면 안 돼. 깔끔하게 끊어야 애가 앞으로 나아가지. 두 번째 문자. 1년 후. 어머님, 하은이가 많이 아파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이 문자도 봤었습니다. 그때 순덕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준혁이가 합의금 줬잖아. 그걸로 알아서 하라고 한 거지. 내가 나서면 준혁이가 또 마음 약해질 거야. 세 번째 문자. 2년 전. 어머님, 태호가 학교에서 자꾸 싸워요.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순덕은 그때 화가 났었습니다. 왜 자꾸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해? 이혼했으면 끝인 거지. 네 번째 문자. 1년 전.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 문자를 보고 순덕은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아예 안 보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우의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휴대폰을 꼭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아들만 탓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만든 건 순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버린 것도 순덕이었습니다. 성공이 전부야. 가족은 짐이야. 깔끔하게 끊어야 해. 순덕이 아들에게 가르친 것들이었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지우에게, 태호에게, 하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순덕은 자신도 공범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버리도록 부추겼고, 며느리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했고, 손주들이 고통받는 걸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의 성공이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바꿀 거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매일 새벽 그 동네로 갔습니다. 반지하 집 근처에서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새벽 5시에 나와 시장으로 가는 모습, 7시에 돌아와 아이들을 깨우는 모습, 8시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 학교로 향하는 모습, 순덕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셋째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순덕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어제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습니다. 텅 빈 아파트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강하은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긴장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할머니인데요. 저는 세봄 초등학교 보건 선생님입니다. 하은이가 지금 학교에서 쓰러져서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 뭐라고요? 어머니랑 연락이 안 돼서요. 저번에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고 가신 번호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광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은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세광병원이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보며 손을 비볐습니다. 하은아, 제발 괜찮아라. 병원까지는 20분이 걸렸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뛰어들어갔습니다. 강하은,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침상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3번째 침상에 하은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태호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2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순덕이 다가갔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을 보자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식 먹고 화장실 가다가 그냥 쿵 하고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참으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할머니입니다. 어머니는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일단 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혈당 수치가 420을 넘었습니다.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어요.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합병증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고 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장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방치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순덕은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비용 문제가 있으신가요? 차트를 보니 지난번에도 약 때문에 치료를 미루셨던 것 같은데.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치료 과정을 봐야 되고 금액은 원무과에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순덕은 하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까스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커튼이 젖혀지며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급하게 온 모습이었죠. 하은아, 지우가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왔어. 하은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의사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해 주세요. 지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2장, 그리고 잔돈. 2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호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 품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순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할게.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일단 치료부터 해. 돈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 하은이 살리는 게 먼저야. 순덕은 가방에서 현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창구로 가서 10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수납 창구에 냈습니다. 강하은 환자 선입금입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돌아왔을 때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분노가, 안도감과 동시에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을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순덕이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어. 할머니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순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할게. 하은이 치료, 내가 책임질게. 태호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용서도 화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날 저녁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혈당 조절과 합병증 관리가 급선무였죠.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는 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와 태호, 그리고 순덕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야, 배고프지 않니?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김밥이라도 사올까? 필요 없어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됐어요. 태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여전히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 10시쯤 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내가 여기 있을게. 너희가 가서 쉬어. 아니에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지우야, 네가 쓰러지면 하은이는 어떡해?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괜찮아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도 사올게. 샌드위치라도. 어머님은 집에 가세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아요. 병원비는 천천히 갚을게요. 지우야.
어머님, 지우가 순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순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가 순덕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의자에서 조는 듯 말 듯 했습니다. 순덕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쯤 순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판기로 가서 따뜻한 음료수를 샀습니다. 지우 옆 의자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 놓인 음료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멀리 앉아있는 순덕을 봤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료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덕은 그것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많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링거를 맞고 있었고 2주는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순덕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하은이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곁에서 돌보고 태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만 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말고 몰래 도와주기로 했죠. 다음 날 새벽 4시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봉투에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반지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고요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봉투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봉투를 놓고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병원에 가려는 모습이었죠. 지우가 봉투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순덕은 일주일에 2~3번씩 새벽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매번 금액을 다르게 했습니다. 패턴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낮에는 슈퍼 외상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할머니, 그 집 외상이 또 10만 원 늘었는데요.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계속 물건 주세요. 순덕은 돈을 건넸습니다. 동네 문방구에도 갔습니다. 혹시 이 학교 다니는 강태호, 강하은이라는 아이들 오면 공책이랑 필기구 필요한 거 주세요. 제가 미리 계산해 둘게요. 문방구 주인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20만 원을 냈습니다. 누가 사주는 거냐고 물으면 그냥 학교 지원금이라고 하세요. 절대 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태호의 학교에도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태호 할머니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지 궁금해서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30대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태호가 요즘 좀 거칠어졌어요. 얼마 전에도 친구랑 싸웠고요. 화를 잘 참질 못해요.
그랬군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예전엔 조용한 애였는데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혹시 애가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근데 애 엄마나 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순덕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하은이는 퇴원했습니다. 합병증 진행도 멈췄습니다. 의사는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하루 3번 혈당 체크, 식단 조절. 한 달에 한 번은 꼭 검진 받으러 오세요. 순덕은 병원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하은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태호가 동생의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을 나가는 뒷모습. 순덕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용산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빌딩 중 하나였습니다. 5층짜리 소형 오피스 빌딩. 1층에는 카페가 있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지요? 네, 다들 잘 계세요. 3층 회사가 다음 달에 이사 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새 입주자 알아봐야겠네요. 순덕은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JH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들 준혁의 회사였습니다. 순덕은 그 간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2층 회사 월세는 잘 들어오나요?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네, 잘 들어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순덕이 준혁의 월세를 50%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걸 몰랐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어머니인지도 몰랐죠. 근데 사장님, 왜 그 회사만 월세를 싸게 받으세요? 다른 층은 다 정가인데.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요. 순덕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순덕은 준혁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됐습니다. 하지만 모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순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서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아. 네. 하은이가 퇴원했어.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냈어. 300만 원 좀 넘게 들었어.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요? 그래, 어머니 돈이 어디 있어서. 있어.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돈 있다, 네가 모르는. 준혁의 얼굴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너 회사 건물 내 거야.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용산 그 빌딩 내가 20년 전에 샀어. 네 회사가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말 안 했지.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보험금 다 썼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거짓말이었어.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5억 받아서 빌딩 2채 샀어. 20년 동안 임대료 받았어. 지금 23억 있어.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네가 의지할까 봐. 내 며느리가 노릴까 봐. 순덕은 아들 앞에 섰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 가르쳤어. 돈이 전부라고, 성공이 최고라고, 가족은 짐이라고.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돈이 23억이 있어도 내 손주들이 굶으면 소용없더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 가. 하은이 회복하는 거 지켜봐. 태호랑 밥이라도 같이 먹어. 애들이 받아줄까요? 모르지. 근데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순덕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조금씩. 12주가 지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당이었습니다. 송원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재벌 회장들도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내는 곳이었죠. 2층 VIP룸에서 준혁의 승진 축하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 5명과 준혁, 그리고 주요 거래처 사람 2명까지 총 8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이사 축하합니다. 이번 싱가포르 계약 정말 대단했어요. 상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 덕분입니다. 준혁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로 맞춘 정장이었죠. 승진 기념으로 산 1200만 원짜리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사장이시니 이제 정말 회사 핵심이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농담이 오가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논의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룸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카디건과 검은 통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흰 파마였고 손에는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아 여기 있었구나.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 이사님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전화 안 받길래 찾아왔지. 순덕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비싼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복, 한우, 랍스터 한 상에 20만 원이 넘는 요리들이었죠. 잘 먹고 있네. 승진 축하한다더니. 어머니, 지금은 준혁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 나 할 말 있어. 순덕은 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테이블 끝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소개 좀 해라. 이분들이 누구신지. 어머니. 소개 안 할 거면 내가 할게. 순덕은 상무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준혁 어머니 김순덕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상무가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순덕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준혁아, 이분들한테 말 안 했니? 뭐려? 회사 건물주가 누군지. 룸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상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아이 회사 있는 건물 내 거예요. 순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산 그 빌딩 제가 20년 전에 샀어요.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왜 이러세요? 왜긴 왜야 말해야지. 순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소유주 김순덕. 이 아이 회사가 매달 내는 월세 500만 원. 근데 실제로는 250만 원만 받아요. 반값으로 깎아줬어요. 20년 동안. 상무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머니.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지금 제가 망신당하게 하시려고. 망신? 순덕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망신이야?
네 어미가 너 도와준 게 망신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너 자랑하잖아. 자수성가했다고.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근데 내 뒤에 누가 있었는지 이분들 아시니? 제가 월세 깎아줬어요. 20년 동안 반값으로. 총 얼마인 줄 아세요? 6억이에요. 6억을 안 받고 깎아줬어요. 상무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깎아줬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성공하길 바랐으니까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떵떵거리며 살길 바랐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애들 버렸어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전화번호도 바꿔서 연락도 못하게 했어요. 어머니, 제발. 닥쳐. 순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손녀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약값 13만 원이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냐고요? 1200만 원짜리 정장 사입고 여기서 20만 원짜리 밥 먹고 있었어요. 루만이 얼어붙었습니다. 상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님, 상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순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월세 정가로 받을 거예요. 500만 원 한 푼도 안 깎아줘요. 그 돈으로 내 손주들 키울 거예요. 순덕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준혁아 토요일 오후 2시 세광병원 소아과 하은이 정기 검진 날이야 와. 안 오면 다음 달부터 회사 빼라. 순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았을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준혁은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소아과 진료실 앞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가방에는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와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태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준혁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혁을 내려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뭐하러 왔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진짜 몰랐어. 거짓말.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찾으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내 말이 맞아. 아빠가 도망쳤어. 무서웠어.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쳤어. 근데 이제는 안 도망칠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아빠 노릇하고 싶어. 믿을 수 없어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또 사라질 거잖아요. 안 그럴게. 어떻게 믿어요? 보여줄게. 준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육비야. 이번 달 거 매달 줄게. 직접 가져다 줄게. 태호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과일 바구니를 하은이 앞에 놓았습니다. 하은아, 많이 아팠지? 아빠가 미안해. 하은이는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지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지우야. 전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애들도 아버지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지우가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세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순덕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야. 시작이야. 순덕은 세 사람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도 와. 그 다음 주도 와. 계속 와. 애들이 받아줄 때까지. 받아줄까요? 모르지. 근데 안 하면 영영 못 받아.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자. 5년 동안 안 본 거 5년 걸려서라도 회복하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4월 벚꽃이 만개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순덕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하은이가 앉아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태호가 축구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거 봐요. 꽃잎이 날려요. 하은이가 손가락으로 벚꽃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었습니다. 그러네 예쁘다. 순덕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석 달 전의 창백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아빠 와요? 응원데. 또 축구 같이 해줄까? 그럴 거야. 하은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석 달 동안 준혁은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첫 달에는 태호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외면했죠. 하은이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왔고 양육비를 직접 가져다 줬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30분, 그 다음엔 1시간, 지금은 오후 내내 함께 보냅니다. 태호가 공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같이 해요. 할머니는 안 돼, 다리 아파. 에이, 조금만. 순덕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은이 손을 잡고 태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치킨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 준혁이 뛰어왔습니다. 태호가 공을 멈췄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치킨 사왔어. 고마워요. 태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사람은 벤치로 갔습니다. 치킨 박스를 열고 둘러앉았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네. 하은이가 환호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알려주셨어.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건 허락했지만 자신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기로 했으니까요. 손주들의 웃음소리, 아들의 변화하는 모습, 함께 먹는 저녁.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이 아닐까요? 혹시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따뜻한 마음이 오갈수록 우리 하루도 더 밝아지겠지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